법률 세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저희만 믿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월 1회 법률 세무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농대 졸업생, 재학생의 원활한 영농 영어를 위하여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제가 정의를 달아놨는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토지에 정착한다는 게 이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과 벽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완전히 이제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리고 지하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건축물이라고 한다라는 건데요.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더라도 기본적으로 뭐냐? 지붕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느냐? 이게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만약에 지붕을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기둥만 설치해도 이거는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또 하나 지붕이 있고 여기처럼 기둥은 당연히 이제 벽을 세우면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벽으로 기둥 대신 이렇게 현장 지붕을 지지하게 만들어 놨다면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건축물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더 건축물 같죠. 지붕하고 벽이 있는 게. 하지만 이렇게 뚫려 있는 지붕과 기둥만 만들어도 이거는 건축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신고해야 되는 건축물인지 허가받아야 되는 건축물인지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농촌에 가보면 비 안 맞게 축사에 넣어줄 이런 뭐 건초 같은 거를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건축물을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신고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건축물이고 토지에 정착돼 있는 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착되지 않고 막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착되어 있는 지붕 그리고 기둥 또는 벽이라는 거고요. 그거에 딸린 뭐 시설물, 뭐 담장이나 대문이 여기에 딸려 담장이 있거나 대문이 있거나 여기에 딸려져 있는 무슨 창고가 있거나 차고가 있으면 요 옆에 차고가 있다 그러면 다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볼 때 토지에 정착돼 있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공작물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은 뭐냐? 이걸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건축물인 거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지만 여기에서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공작물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적으로 집안에 고정시켜 설치한 물체 중에 건축물을 제외한 거. 제가 얘기한 아까 그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냐? 고정되어 있는 것 중에 쉽게 생각하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붕하고 기둥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런 비닐하우스도 공작물의 일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가 필요한 또 공작물이 있거든요. 다른 공작물은 또 뭐냐? 옹벽이라든지 굴뚝이라든지 광고탑이라든지 고가 수조, 지하 대피소 이런 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 없이 이렇게 기둥만 세워서 광고탑 올리는 거는 이거는 그럼 건축물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또 공작물,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이런 공작물에 대해서도 건축법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옹벽을 쌓거나 만약에 광고탑을 만들거나 굴뚝을 세우는데 이것도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만들 때 이거를 다 신고받고 허가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옹벽하고 담장은 2m가 넘어갈 때 신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다가 담장을 뭐 그냥 벽을 좀 쌓고 싶거나 담장을 길에다가 좀 올리려고 할 때 1.5m 정도까지는 뭐 신고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만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4m가 넘는 광고판, 그다음에 광고탑. 이것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관청에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m가 넘는 굴뚝,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이런 것도 그렇다는 거고요. 8m를 넘는 고가 수조도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뭐 조립식 주차장은 이게 8m가 넘지 않아도 이런 공정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해야 되는 공정물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담장 설치하는데 그냥 어떻게 건축법상 신고해야 되나요? 여기에 답은 당연히 2m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2m가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장 높이가 1.7m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정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궁금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어보세요. 그냥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그냥 어떤 처벌을 안 받고 그 할 수 있는 거는 관청에다가 무조건 물어보세요. 옛날은 뭐 행정관청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물어보는 것조차 어렵고 물론 통화도 잘 안 될 때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행위를 할 때 건축하는 행위는 여러분들이 막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뭔가 건물을 갖다가 쌓거나 이런 것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건축물에 대한 이제 건축의 정의를 또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오늘 여기서 건축법을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땅, 이거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지만 국토에 대한 부분, 토지에 대한 부분은 그 토지를 우리가 깊게 파거나 아니면 거기다 뭐를 쌓거나 아니면 형지를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건축법 강의 요 PPT에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집 마당이 옛날에는 그냥 흙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이렇게 자꾸 질퍽질퍽하게 발이 빠져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질퍽거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갑자기 잡석을 갖고 와가지고 토지에다 깔았어. 그러면 그거 처벌받습니다. 그것도 왜 뭐냐면 그게 형지를 변경한 거라는 거예요. 토지의 형지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예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이야 아니면 밭인데 네 농지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전용해서 다른 것으로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여기에다가 흙으로 메꿔가지고 뭐 논을 형질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잡석을 깐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집을 짓기 위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다. 이거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농지법에서는 그런 경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이 땅과 건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소유권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땅에다가 큰 뭐 저 여러 가지로 또 하나 밑으로 한 50cm 이상을 성토하겠다. 아니면 밑을 파서 뭔가 좀 내가 그 흙을 채취하겠다. 이런 행위를 하면 무조건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내 거라고 하더라도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형지를 변경하거나 뭔가 성토하거나 절토하거나 그 절토 성토라는 건 성토는 흙을 쌓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절토는 흙을 파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용도를 변경하는 것 중 전부 다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관청에다 물어보세요. 자기 멋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행위가 뭐냐? 이게 다 건축이에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신축만 건축이 아니라 증축하는 행위도 그렇고 개축, 다시 개자거든요. 다시 짓는 것. 그다음에 재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로 멸실된 것을 다시 짓는 것. 이게 다 개축, 재축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전하는 거는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전하는 행위. 이게 전부 다 건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때도 당연히 허가를 받거나 뭐 아니면 경우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된다. 신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새로 짓는 것이에요. 중축이라는 건 뭐냐면 건축의 면적, 그다음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면적이라는 것도 있고 연면적이라는 것도 있고 층수 높이가 있는데 일단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부피를 늘려가는 거예요.
개축은 건물을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 위에 다시 개자,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축조하는 것. 그 범위 내에서 대신 그 규모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뭐 증축이 되거나 또는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홍수가 많이 나서 집이 떠내려갔어. 그리고 부서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축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옛날 규모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 규모 내에서 지는 걸 재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축이나 개축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허가의 대상에서 좀 더 완화해서 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여러분들 그린벨트를 묶이기 전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린벨트를 묶이는 바람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린벨트가. 그러니까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그린벨트를 묶어놨는데 거기에서 그린벨트가 묶이는 순간 이제 개발이 제한되는 거예요. 증축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는데 거기 살던 집이 갑자기 무너졌다. 천재지변으로. 그랬을 때는 그 재축하는 한도 내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용어를 달리 쓰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 면적과 연면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건축 행위를 조금 하시거나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이 100평짜리 집인데 만약에 그 중에서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부지 면적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우리나라 토지는 국토계획법에서 토지의 용도를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이냐, 이 각각의 도시지역과 농지지역을 나누고 또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걸 나눠놓고 각 토지를 전부 다 구분해 놔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규정했느냐? 만약에 주거 지역에서는 뭐 일종 주거 지역에서 건폐율이 50%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100평에서는 50평만 바닥 면적이 50평을 넘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건축 면적이 되는 거고 건폐율의 기준이다. 그러면 연면적은 뭐냐? 연면적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건축 면적은 그건데 그럼 연면적은 뭘까? 연면적은 만약에 제가 좀 아까 건폐율 50%라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주거 지역의 건폐율 50%다. 그리고 주거 지역에서 1, 2, 3종이 물론 다르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뭐 만약에 용적률은 200%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00평일 때 부지가 200평까지는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닥 면적은 50%니까 50평밖에 안 되지만 1층, 2층, 3층, 4층을 합쳐서 그 합친 면적이 200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연면적이에요.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 면적의 합계, 각 층별 합계를 다 합친 게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다르고 그게 하나는 건폐율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는 용적률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건축 행위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이나 개발행위 허가 아니면 건축허가 이런 거 받으실 때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거는 다 아시는 절차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 드리면 집을 지을 때는요 사실은 건축법이 굉장히 어려운 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고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그 행정청의 관리 감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집을 어떻게 짓고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아두시면 먼저 건축사한테 설계 맡기잖아요. 이거는 뭐 설계는 건축사가 해야지 사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설계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축법이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들을 갖다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법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건축사가 설계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든요. 나 이렇게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이고 예외적으로는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인데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아세요.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서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보고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 그럼 건축 불허가를 하는 거고 건축 허가를 적법하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 사람이 착공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집을 짓는 거 건축 허가 나왔으니까 도면대로 그대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신고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착공하실 때는 건설 현장에다가 건축 허가 표지판을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몇 평짜리를 짓는 거고, 그다음에 시공사는 누구고, 건축사는 누구고, 감리는 누구고, 그러니까 감리를 적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건축주는 누구다. 그래서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설 현장 지나가시다가 그런 건축 개요에 대한 표지판이 없는 것은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다 건물을 짓고 나면 사용해도 좋습니까? 라고 건축주가 다시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냥 나 혼자 그냥 공사가 완료됐다고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감리가 완료 보고서를 써줘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감리로서 내가 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건축 허가대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느냐를 또 건축사들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들이 보고 건축 허가대로 신청한 대로 지어졌습니다라고 해서 그 감리 완료 보고서를 써주면 그거를 첨부해서 사용 승인, 사용해도 좋다는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가 보고 좋아 이대로 지어도 되겠네라고 해서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 승인을 안 받고 그대로 쓰면 이것도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 되고 나면 그때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그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보존 등기라고 해서 등기부에 자기 이름을 적어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 허가라는 건 뭐냐? 원래는 건축 행위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 건축 행위라고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 건축 행위를 일정한 요건이 됐을 때는 해제해서 그냥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처분이 건축허가예요. 여기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건축허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를 내가 냈을 때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 담당자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 예쁘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는 너무 건물이 높은 것 같은데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신청한 대로 법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래서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처분에 허가를 내주는 사람의 재량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봐서 너무 빨간색은 다른 집은 다 회색인데 이 집만 빨간색으로 짓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게 재량인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통제를 받죠. 근데 그런 재량이 우리나라 건축허가는 재량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거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거는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에 따르느냐? 결국은 기속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말이죠. 기속행위라고 하는 건 법령에 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법령의 귀속도 아니고 기속, 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기속되는 행위다. 기속행위라고 해서 법에만 맞으면 공무원은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볼 때 무슨 저렇게 건물을 지었어? 저 말도 안 되는 건축물 아니야? 라고 해도 법에만 맞으면 이거는 해주는 행위가 기속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건축물 보면 정말 뭐 저런 건축물은 좀 짓지 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건축허가고 그럼 건축허가의 대상은 뭐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럼 건축을 다 허가를 받는 거냐? 아니면 건축 허가까지는 아니고 신고만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이게 건축 허가랑 신고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면적 설명 한번 했잖아요. 연면적 그러니까 층수를 다 더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한 평이 3.3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30평 정도를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연면적이 적어도 그러니까 한 100제곱미터라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평수를 잘 안 쓰니까. 근데 아직도 평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평이 익숙한데 저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바닥 면적의 합계 아까 얘기 드린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은 그리고 또 건축물 높이가 3m를 넘는 증축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연면적이 이게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만 넘어가도 이거 다 전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완화한 거죠. 좀 더 200제곱미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그 다음에 3층 이상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우가 100제곱미터 넘어가면 무조건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토계획법은 또 실질적으로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한 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 이 건축 허가 받았으니까 너 몇 년이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고 건물 안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 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이것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질문인데 건축허가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뭐냐면 건축허가 사전 결정 통지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없던 제도긴 한데요. 농빈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 아니면 여기다가 지방에 귀농해서 땅을 하나 사서 여기다 집을 짓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공무원한테 가서. 우리 저기 도사 이승태 TV에서 그러니까 이승태 변호사가 가가지고 한번 꼭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거 건축허가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지으셔도 되는데요. 그게 사전 결정 통지예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지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여기 축사 지어도 돼요라고 물어봤더니 아, 네 그렇게 건축허가 날 수 있으니까 지어보세요라고 공무원이 얘기를 해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꽤 많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허가 사전 결정에 따라서 반드시 그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크게 아주 잘못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전 결정 받을 때는 될 수 있다고 했던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안 해줄 수도 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열받는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진짜 자기 돈 날린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지금 행정에 약간 편의를 좀 봐주는 정책 아니냐. 하지만 그나마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적어도 행정청에서 네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준 부분, 신청인한테 신뢰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신뢰 보호를 어긋나서 이 부분을 건축 허가를 갖다가 해주지 않은 것은 그게 이제 거부 처분을 한 거는 취소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100%다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게 사전 결정을 받는 게 좋지만 이런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 건축법에 위법하지 않은지 여부, 건축법의 적법 여부를 굉장히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 집 건축 행위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농업인으로, 어업인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뭔가 축사를 짓고 무창 축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돼지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그 소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다 건축허가 받고 우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분뇨 배출 시설도 두고 그다음에 악취 방지 시설 같은 거 다 두고 건축허가 하는데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건축행위 하다가 그리고 또 지어놓고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좌우간 건축행위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이 학생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는 저희가 나중에는 내년쯤에는 뭐 가축분뇨의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아니면 악취방지법, 그다음에 대교환경 보존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좀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건축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는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안 해도 된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면 밑에 있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곳을 봐주는 거예요. 의제해 준다는 거예요. 의제. 이것도 법률 용어라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가축 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수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하는 게 있고 또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아까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 드렸던 게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가축분용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에 대한 것들은 만약에 내가 축사를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건 전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의제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형지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토지에 대한. 그다음에 농지였던 것에 대해서 집을 짓겠다, 농업인 주택 짓겠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농지를 전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자, 이번에는 한우 농가의 증축 관련된 규제 및 어떤 분이 증축할 때 걸리는 법이 뭐냐면 증축 농가인데 지붕도 있고 기둥 벽이 있는 걸 증축한다고 그럼 당연히 건축법 걸리겠죠. 농가니까 가축분양의 관리 및 이용해가는 법률 걸리겠죠. 그 다음에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한우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환경정책 기본법이 걸리고 형질을 변경해야 되거나 또 토지를 갖다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국토위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 그 다음에 이 토양, 이 축사랑 관련돼 가지고 뭐 만약에 분뇨랑 관련된 부분에서 토양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토양 오염 보전법, 물환경 보전법 이런 거 다 관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많이 증축할 때도 일정 범위 이상이 되는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사를 증축할 때는 가축분뇨 처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해 가는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 이게 건축 허가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증축 허가를 받거나 하면 싹 다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요 뒤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다가 혼돈될 수도 있어서 얘기 드리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이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조건 기속행위지만 개발행위라고 하는 허가는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허가다. 그래서 약간 하나는 건축법에 따른 건 기속행위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이 부여되는 행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까지 깊게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좌우간 한우 농가 축사 이거 하나 이거 증축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골치가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 이 컨설팅이 있는 동안 저희한테 질문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저희 컨설팅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잘 모르셔도 되니까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건축 신고는 뭐냐? 허가에는 지금 미달하는 거. 허가까지 받는 것까지는 아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100제곱미터를 갖다가 넘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넘거나 그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를 이상 될 때는 이런 행위는 뭐라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거꾸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그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제곱미터를 넘어가거나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될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미만의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그 다음에 작물 재배사, 그 다음에 화초, 분재의 온실 이런 거 지을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근데 대신 규모에 따라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다시 이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면 뭐 사실 저도 다 못 외워요. 하지만 여러분하고 관계된 부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이게 기본적으로는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규모가 작은 경우에 건축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허가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죠. 그냥 나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업용 창고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허가받아야 됩니까? 신고받아야 됩니까? 농업용 창고가 만약에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200제곱미터보다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제곱미터 읍면 지역에서 지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허가와 신고의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신고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건축 허가랑 신고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중에서도 임시로 설치한 것처럼 보이는 건축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의 것. 그냥 3년 정도만 있다가 영구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콘크리트로 지은 거는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콘크리트로 짓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어놓고 3년 내에 철거할 건데 이거는 뭐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가설 건축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 시설이 설치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을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뭐 나와 있는 뭐 수도, 전기 요것만 가지고 끌어다 쓰면서 임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3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이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러니까 뭐냐면 판매하거나 공동 집을 짓거나 아니면 운수시설 같은 거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잠시 임시로 쓰려고 하는 이런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가설 건축물도요. 허가가 필요한 가설 건축물이 있고 아니면 허가가 필요 없는 가설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반드시 저희한테 문의하시거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고 가설 건축물도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3층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철근이나 콘크리트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이 설치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닐 때는 가설 건축물이지만 저건 그래도 이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위들을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이라는 거고요. 대신 신고로 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 그러면 그 부분도 또 다릅니다. 그 가설 건축물 중에서도 그 신고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가설 점포나 가설 흥행장, 농수산 축산물을 직거래용으로 직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 점포. 이거 금방 철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뭐 직거래 장터 같은 거 하려고 지어놓은 거 뭐냐? 이것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냐? 가설 건축물인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건축 신고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라든지 임시창고 금방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뭐냐? 신고한다. 이것도 뭐 기둥도 있고 지붕 같은 게 있고 뭐 벽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도 건축물이긴 하지만 가설 건축물로 보는 거고요. 농업업용 비닐하우스 이것도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고 하면 비닐하우스도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라고 보면 이것도 가설 건축물로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 축사용 비닐하우스도 100제곱미터가 이상이 될 때는 이것도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나중에 보시면 1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것, 이상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지어도 돼요. 근데 요 1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의 경우도 100제곱미터 넘을 때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고 고정실 온실이라든지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같은 경우도 그 신고를 해야 된다. 어렵죠? 신고해야 될 거랑 아는 거 이거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좌우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인 경우와 허가는 안 받고 신고할 수 있는 것 가설 건축물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과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막 설치 허가와 관련된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 농막은 뭐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가 있는데 농막은 연면적이 그러니까 다 합친 거 1층, 2층으로 짓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 2층까지 된 게 20제곱미터 이하, 6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농막이 어떤 거를 하기 위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농막을 요즘에 하도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농막을 좀 약간 사람이 거기 숙식하는 그 장소로 이용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취사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화장실도 갖다 놓고 자꾸 이러는 것 때문에 이 농막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농지가 전용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규제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농막이 원칙적인 농막은 뭐냐면 이건 농기구, 농약, 비료등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또는 아니면 농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쉴 목적으로 있는 거를 농막이라는 거지 거기서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취사 그러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라면 정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 모르겠지만 거기서 밥 해 먹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막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드리지만 농막을 지난 정부부터 이 농막이 전용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농지법을 강화해서 막그 농막 불법 농막도 철거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또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무슨 얘기하냐면요. 아니 그 농번기에 그러면 작업하다가 지금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서 잘 수도 있고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침대 하나 갖다 놨다고 해서 이 농막을 불법으로 쓴 거냐 당연히 그러니까 수도시설도 빼놓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막의 법률상 농막의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농막이 건축법에 위반돼서 만약에 농막을 설치하거나 농지법에 위반돼서 지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법 위반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을 악용하는 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를 자꾸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농민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농막은요,
가설 건축물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요건을 따져보시면, 그래,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요 정도 규모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농막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가설 건축물 중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서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농막 배치도, 평면도,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이런 거는 내가 사용한다는 거 다 내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강화했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막을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건축을 하게 될 때는 용도를 갖다가 건축물을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갖다가 집은 주거 업무 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근린 생활 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가 용도로 바꾼다거나 이 집으로 지은 것을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설로 바꾸려고 하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용도를 변경을 집을 처음에 허가받은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다 보면 이거는 무조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거꾸로 자동차 시설로 이용하는 거를 나는 이걸 그냥 좀 내려서 여기서 문화시설로 바꾸겠다. 아니면 여기 학원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겠다. 아니면 상가로 바꾸겠다. 아니면 여기 집으로 바꾸겠다. 이 내려가는 것으로 바꾸는 거는 이거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을 짓는 것도 허가와 신고가 있지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우리가 건축물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 안 떼보신 분들은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그래도 꼭 한번 떼보세요. 그러니까 민원 24시 같은 데 가서 이제 들어가서 떼보시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은 꼭 한번 떼보세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나온 용도랑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용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가 누구냐 그 소유자가 등기부를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을 잡혔냐 은행에다가 돈 빌린다고 하면서 뭐 농업인 대출 받으면서 은행에다가 농협에다가 대출을 근저당권 잡아줬느냐 이런 거는 다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등기부에 나오는 거고 건축물의 모양새 어떻게 생겼냐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띄면 그 건물의 용도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시설군이 나오기 때문에 주거 시설을 영업 시설로 바꾸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농산물 판매 시설에서 사용 승인을 받고 잘 쓰고 있다가 이걸 창고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창고 시설을 판매 시설이 더 상위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게 상위고 하위냐? 상업용이나 이런 허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용도가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상위군이고 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가까운 것은 하위군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농지법 목적은 보면 뭐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뭐 농업인의 경영 안정,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목적이야 뭐 항상 그렇게 거창한 건데 사실은 농지법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덜한 것 같긴 한데 최근까지도 계속 농지법이 문제됐던 거는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농지법이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농업인의 경영 안정, 뭐 농업 경쟁력 강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토에서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은데 그 농지를 과연 정말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미처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가요. 농지를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부재지주가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농지가 부재지주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 농지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20%, 30%, 40% 이게 아니라 50% 이상을 반 이상을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갖고 있어요. 서울에 살면서 농지를 갖고 있고 부산에 살면서 농지를 갖고 있고 보다 보면 나중에 아니 이렇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많이 갖고 있어? 아까도 제가 농막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막도 자꾸 그거를 갖다가 전원주택 형식으로 사실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호화 전원주택이 아니라 그냥 정말 서울에 살면서 가끔 체험 농장처럼 저희 그 주말 농장처럼 가서 거기서 자고 쓰려다 보니까 쉬리고 하려다 보니까 농막을 크게 짓고 좀 더 불법으로 그 앞에다 데크도 갖다 놓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취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자꾸 전용해서
서울 사람들이나 뭐 부산 사람이든 대구 사람들은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그 농업인의 경영이나 경영 안정이라든지 농업 생산력을 강화하는 거와 반대되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꾸 쓴다. 이거를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우리나라 농지가 50%가 넘어서 아마 다시 계산해 보면 60% 넘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부재주들이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됐냐. 사실 여러분들 그 아직도요, 옛날에 소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지금 뭐 노벨 문학상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박경리의 토지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예전에 이 농지를 기본적으로 마름 그리고 또 지주, 부재지주가 있고 그 밑에 지주들이 이제 땅을 갖고 있고 소작을 하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결국은 네가 농사 지어라고 하고 자기가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자기 땅이 아니니까 소출한 것의 대부분을 지주를 주고 그다음에 중간에 마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이제 소작인들, 소작농이라든지 뭐 노비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니면 소작인들도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못살게 굴고 막 가뭄이 들고 흉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출물은 대부분 다 뺏어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 아니냐. 그래도 농지 임대차가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땅은 없는데 돈은 없어 땅은 없는데 농산 지어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의 일정 부분 차이가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농지법의 취지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농업인들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보면 인용 농지라든지 아니면 상속 농지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농사 짓는 분들은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농대 나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후계농이라든지 뭐 창업농으로서 뭔가 이런 일을 해보시려고 하는 거지. 지금 농업의 현실이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서울에 그리고 대도시에 살던 자식들이 농사 지으러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상속받잖아. 그러면 상속받는 농지들은 그만큼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농업인들은 사망하면 자식들이 농지를 이어받는데 그러면 자꾸 부재지 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지를 뺐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농지는 그러면 뭘 농지라고 하느냐?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 이게 농지다. 근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답 과수원으로 안 돼 있는데 말로는 임야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을 심거나 그 다음에 과수라든지 뽕나무라든지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을 심거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심는 것 이런 것들은 지목이 설령 대지가 돼 있든 아니면 임야로 돼 있든 이건 전부 다 농지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고 여기서도 인정되는 게 농지에 잡석을 깔아서 정지 작업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토지를 전용했다는 거예요. 이미 정지 작업까지 이루어지고 잡석까지 깔아가지고 원상회 복이 어렵게 된 토지, 말은 농지잖아요. 그래도 이런 농지를 갖다가 전용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느냐? 판결이 뭐라고 나온 거냐면 대법원에서 지목상 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지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전용했다고 하면 이거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2009년도 판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농지에서 잡석을 깔아서 정지 작업을 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농지에다 잡석을 깔아서 정지 작업을 한 게 위법한 행위인데 이때까지는 처벌을 못했어.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런 토지를 갖다가 전용한 거거든요.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그 집을 지었다든지. 근데 지목은 아직 전이에요. 불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그제서야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한 건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는 농지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 전용죄가 구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냐 아니냐 여부는 실질을 더 중시한다. 이게 2009년도 판결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뭐 고리타분하거나 옛날 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업인이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농업인의 정의는 뭐 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이상이면
한 달에 며칠만 가면 되나요? 8일 정도만 농사를 지으러 가면 이것도 농업인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8일씩만 하면 94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인지 아닌지 여부 때문에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등장하는 거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 정도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한마디로 경작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자연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리고 또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것에서는 사실은 다년생 식물 재배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농업인 아닌 자도 할 수 있다고 반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30m 제곱미터 이상에서 이런 재배사,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도 농업인이다. 그다음에 대가축, 소나 말 두 마리, 그 다음에 중가축, 돼지나 염소 12, 소가축, 그러니까 토끼 같은 거 100두, 닭이나 오리 같은 거 1000수, 꿀벌 10분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에서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이것도 농업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거 다 농업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농지를 취득해도 된다.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는 것처럼 경자유전의 원칙, 제가 아까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에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하도록 돼 있어. 이게 경자 유전이에요. 밭을 갖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 헌법상에까지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농지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아직도 논에서 소출하는 우리 벼라든지 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뭐 배추, 뭐 무 이거 다 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농업인의 경우에는 또 하나 그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것도 농업인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농업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으로서 영농조합법이라든지 농업회사 법인들 이런 것까지도 다 농업경영체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로 우리가 등록을 해서 고유반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농림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활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등록 조건은요. 농업 경영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작물 재배 조건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해야 되는 거고 농지에서 660제곱미터 이상 뭐 채소 과실 등을 재배해야 되고 가축 사육이나 곤충 사육에 대한 것도 있어서 그 자구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농림사업에 여러 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업경영체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비슷한 신청 자격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이건 농지법 6조 1항에 있는 것처럼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헌법에까지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구나. 이게 이렇게 잘못되면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 다 옛날처럼 임차인으로 전락되고 소작인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예외는 어떤 게 있냐? 상속농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이농농지, 그다음에 나머지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복잡한 얘기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상속농지라든지 이농농지 또 하나는 영농요건 분리농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농지인데 농지로 돼 있긴 하지만 경사율이 15% 이상 너무 가파라서 영농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농지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영농 요건 분리농지도 이걸 꼭 굳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뭐 그 정도 애써가면서 농지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농업인 아닌 자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허가 받아서 이제 농지였는데 이제 전용 허가 받아서 거기다 다른 시설들을 갖다 설치한 것 같은 거는 이거는 그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목이 농지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기본적으로 상속농지랑 이농농지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볼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식들은 지금 다 대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80 정도 넘으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대도시에서 현대 다니고 삼성 다니는 사람이 그럼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느냐?
아니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그 농지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전부 매각하라는 거냐? 아,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또 이농농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8년 이상을 농업 경영에 봉사하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아, 나 이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이도 들고 농사도 못 짓겠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래 나는 이제 편하게 좀 대도시 나가 살겠다라고 나갔어. 그럼 이농한 농지, 그 사람이 짓던 농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전부 매각해야 되느냐? 농업인한테다 매각하거나 뭐 농어촌 공사에다가 땅을 다 줘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만든 게 아까 얘기한 상속농지라든지 이농농지에 예외를 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속농지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예외를 뒀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면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도 10,000제곱미터 내까지는 소유하도록 해주자. 상속받은 농지 중에 부모님이 2만 제곱미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한 6천 평을 갖고 계셨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10,000제곱미터까지는 내가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이건 나중에 뭐 팔든지 위탁경영 맡기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상속 농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상속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소유할 수 있지만 다만 농지 소유 상한을 두자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하게 하고 남는 부분은 안 되는 걸로 뭐 소유 못하게 하자. 아무리 상속 농지라고 하더라도 이농 농지도 마찬가지로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를 가능하게 하자. 그거 넘는 거는 자꾸 농사 짓고 짓다가 그냥 8년 대충 짓다가 나가가지고 그냥 땅만 갖고 있게 해서 또 소장농 만들지 말자. 사람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최소한으로 보호해 주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말 영농 체험 농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라든 체험 영농 농장인데 이 경우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사용하도록 해주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농업인의 조건이 뭐였어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말 농장이라든지 체험 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말 체험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소유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1년도 이전에는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전부 다 소유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농업인 아닌 사람들이. 아, 그랬더니 이게 정말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그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 여기에까지 규제지주들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절대농지는 그래도 최소한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땅마저도 이게 지금 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땅은 이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 중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만 소유할 수 있게 하자. 주말 농장이라든지 체험 농장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냐 면적 계산은 누가 한다?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900제곱미터 또 아들이 900제곱미터, 딸이 900제곱미터, 엄마가 900제곱미터, 4,8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도 3,6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인당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해서 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큰 땅을 갖다가 대도시에 일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경제유전의 원칙 반하기 때문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땅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농업 경영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린 거 2만 제곱미터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 농사 지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땅 팔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맡겨서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농지 2만 제곱미터까지 전부 다 소유권은 유지가 되지만 이것도 무조건 다 임대차나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만 제곱미터를 또 그것도 넘어갈 때는 그때 팔아라 당신이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나 마찬가지입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10,000제곱미터를 갖다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등의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를 맡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 제곱미터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도가 이제 왜 생겼느냐? 기본적으로는요, 농지를 농업인만 소유하라고 했더니만 농업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유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한테 가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증명서를 받아와야 돼요. 이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런 읍장이나 면장이 이렇게 봐서 실제로 이 사람이 농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농지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농지의 소유 상한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적격자한테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엉망으로 옛날에는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대충 준 거지, 읍장이나 면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재지 주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농지에 의한 농지를 기본적으로는 요즘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받아도 돼? 그거 어떤 경우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 상속 농지, 상속 농지는 부모님이 갖고 있다가 만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또 2만 제곱미터까지는 뭐 위탁 경영 맡긴다 그러면 내가 아들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 갖고 농업인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들의 예외에 들어가 있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그때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취득할 수 있으니까 농업인한테만 발부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예요? 이농농지는 왜 빠져 있지? 이거는 왜 빠져 있냐면요. 이농농지는 이미 농업인이었던 사람이 8년 지나서 나 이제 안 지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취득자격 증명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부를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이 농업경영 계획서를 엉망으로 막 제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농지법을 개정해서 21년 8월 17일부터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라. 옛날에는 주말 농장 체험 농장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을 안 받았어요. 그냥 주말 농장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그냥 우리는 제가 이거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도 그 농업경영 계획서도 필요 없이 그 이 부분을 다 허가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강화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말 농장이나 체험 농장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는 있어야 돼요. 근데 영농계획서를 갖다가 옛날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안 해도 됐던 것도 강화해서 그 제출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 경영으로 제가 들어갈 텐데 위탁 경영에 보시면 이게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맡기는 걸 농업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데, 위탁 경영하고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임대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농지 임대차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농지를 누구에게 위탁했다, 누구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내가 농지를 뭐 못 지어서 빌려주는 게 뭐가 어때라고 생각하지만 민법상 법률상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다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없는 계약하고 똑같이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농지임대차는 무효다. 그다음에 위탁 경영도 함부로 남들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위탁 경영을 맡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언제든 그러면 위탁 경영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군대 내가 농사 짓다가 이거 군대 끌려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농사를 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 해외를 나가려고 그래. 해외 나가가지고 뭐 공부도 좀 하고 선진 농업 기술도 배워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럼 농지를 놀리냐? 이 경우에도 위탁 경영을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업범인 청산 중이어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공직선거 나가야 돼요. 아니면 교도소 갔어요. 제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실형 6개월 받았다. 아니면 뭐 내가 갑자기 공직에 취임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농사 못 짓는다. 이 경우에도 지금 위탁경에 맡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물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내가 짓는데 내가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딴 사람한테 맡길 때도 위탁경에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농지를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위탁경영의 대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내가 농업인이긴 하지만 농사를 안 져. 그럴 때는 당연히 1년 이내에 이 해당 토지를 갖다가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거나 그다음에 또 주말 농장, 체험 농장 등도 하지도 않거나 그 다음에 농지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인옥농지라든지 상속농지의 경우에도 농지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까 인옥농지, 상속농지 만제곱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위탁도 안 하고 있어. 그 경우에는 다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농지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든 뭐 자경에서 취득했든 인옥농지로 취득했든 내가 대도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놀리면 안 돼요. 놀리면 안 되고 무조건 임대를 하거나 위탁 경영을 맡기거나 어쨌든 농업 경영에 이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농사 짓는 데 사용해라. 당신이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다 팔아라. 근데 더군다나 상속농지나 인옥농지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만약에 외부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 자체로도 처분해야 되고 만약에 소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 안 짓고 있으면 팔아라.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무조건 팔아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를 이게 처분 안 하면 다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뭐 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분해야 되는데 농지 임대차는요, 기본적으로 농지를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 게 임대차예요. 근데 사용대차는 뭐냐 하면 똑같이 농지를 빌려주는데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건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나 전부 다 원칙적으로 불가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안 돼. 다만 어떤 경우에 되느냐? 상속된 농지. 제가 아까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 자기가 못 지니까 그 경우에 임대차 줄 수 있고 사용대차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인옥농지의 경우에도 임대차 주거나 사용대차 줄 수 있어요. 영농요건 분리농지도 임대차 주거나 사용대차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만 제곱미터까지는 그런 거고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만 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은 그거는 분명히 소유 상한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속 농지라고 하더라도 2만 제곱미터랑 만 제곱미터 사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탁 경영 맡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분히 이해하시면 할 수 있어요. 위탁 경영하고 임대차 제가 얘기 드린 게 어떻게 차이가 됐느냐? 위탁 경영 임대차는 뭐예요? 내가 땅만 빌려준 거잖아요. 땅만 빌려줬으면 그 사람이 땅 빌려간 가격만큼만 저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땅을 빌려준 게 임대차니까. 그러면 수확물은 누구 거예요? 그거는 임차인 거다. 땅 빌려가가지고 자기가 수확해서 그중에 일부만 땅값으로 저한테 주면 되는 게 그게 임대차인 거고 위탁 경영은 뭐냐면 거꾸로 제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야 이거 너 경영 좀 해. 내가 대신 네가 그거 사장으로 와서 일해랑 똑같은 거죠. 너 이거 농사 좀 지어. 내가 돈을 줄게. 아르바이트 형식이지 뭐 일하면 내가 돈 주는 거랑 똑같아. 수확물은 누가 가져요? 내가 시킨 사람이 내가 갖고 걔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야. 보수. 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위탁경영 맡긴 사람한테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위탁경영과 임대차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차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한 경우라도 서면으로 계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서면 계약 후에 농지 인도받고 농업소재지 구청장, 읍장, 면장, 시장한테 가서 농업 용지 임대차 갖고 사용대차 했습니다라고 확인 받아야지만 이것도 대항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농업인 주택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건축 허가하면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농업인 주택의 경우도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660제곱미터까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신축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뭐 농업인 주택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지만 농막하고는 다른 거다.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는 건 더 집을 실제로 지을 수 있게 하는데 좀 더 그 완화를 해줬다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좀 저희가 볼게요. 근로기준법은 뭐냐 하면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제가 모두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급여를 주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임금하고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인 내가
한 명만 고용해도 임금을 주는 문제랑 계약을 하는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을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고 4대 보험 가입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언제 써야 되느냐? 지체 없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근로자를 갖다가 채용할 때는 당장 근로자를 갖다가 상용 근로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두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바로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유형은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소정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8시간 근무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만약에.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러면 58, 40시간을 8시간씩 5일 동안 40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일반 근로기준법상에 되어 있는 근로기준 근무 시간보다 더 짧게 소정의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게 일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와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또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일주 동안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갖다가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로자 유형도 나눠지고 법의 체계도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좌우가 어떤 근로자랑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용 근로자, 일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전부 다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Q&A를 먼저 볼게요. 깜빡 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던 알바생이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사장님하고 싸우고 퇴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이틀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당연히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서 과태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 건 어린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사용할 때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또 시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아까 단시간 근로자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근로계약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뭐 진짜 만들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면 근로기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여기 URL 치고 들어가시면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근로계약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누구고 근로자가 누구고 생년월일 이름 적고 본국이 어디냐 뭐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근로장소는 어떻게 되느냐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휴게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적어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로시간이 그럼 뭐냐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냐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위해서 대기해 너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대기해 1시간 그것도 대기 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안 따져서 급여 안 주면 안 된다. 무조건 다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니까 엄격하게 지켜야 돼요.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월급 안 주거나 이런 거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노동을 시키면 거의 노동 착취라든지 악덕 기업주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통상의 근로자는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있는데 이것을 바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연소 근로자,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경우에는 7시간만 일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그래서 주 35시간만 일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해 위험한 작업 종사자 근로자는 6시간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주에 34시간. 요게 법정 근로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휴게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 시간을 줘야 돼요.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침에 9시에 제가 출근해요. 그러면 8시간이 되려 그러면 오후 5시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부여해야 되냐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하루에 8시간 일을 할 거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1시간을 줘야지. 너 원래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그냥 5시에 퇴근해라. 아침 9시부터 일해서 5시까지 일하고 휴게 시간 없이 보내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노동력 착취고 학대라고 봐서 중간에 반드시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이 근무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근로 시간을 우리가 계약할 때 5시간으로 근무했으면 중간에 2시간 한 다음에 꼭 30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법정 근로 시간 있잖아요.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인데 그거보다 작게 계약한 시간, 35시간만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해서 법정 근로 시간보다 작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고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자기들끼리 너 원래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인데 이거 좀 연장해서 우리 일이 많으니까 12시간까지만 좀 더 일해 줄래? 52시간만 일해라. 요게 연장 근로시간이 요거를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있잖아요. 둘이 정한 기간보다 더 넘어가는 것을 무조건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근로시간보다 40시간보다 12시간 늘리는 것도 연장 근로지만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만 일하기로 한 사람한테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1시간씩만 더 해줘라고 만약에 추가로 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 1시간 넘어가는 건 전부 다 연장 근로시간이에요. 이게 연장 근로가 왜 중요하냐면 연장 근로 되는 거는 기본 근로시간, 소정의 근로시간의 1.5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연장 근로 시간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해 놨는데 주 4시간만 하루에 4시간만 일하기로 한 사람한테 1시간씩 더 줄 때는 그 시간당 급여의 1.5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장 근로 시간은.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40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연장 근로 시간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야간 근로 시간이라는 건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하는 야간 근로는 또 50%가 추가돼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옛날에 52시간이 300명 이상의 근로사업자한테만 적용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2년도 1월 1일부터 다 적용돼요. 52시간이. 그래서 52시간을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못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기 시간 당연히 이거 근로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야유회 가거나 회식하거나 그다음에 뭐 워크숍 가는 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다 근로시간이다. 진짜로 회사 직원 몇 명이서 뭐 술 먹으러 가거나 놀러 가는 거 그런 회식은 근로시간 아니지만 사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업무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 얘기 좀 해보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 가고 싶어도 분위기상 못 빠져.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사장님 가는데 그거는 전부 다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지금 제가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1.5배 받아야 된다는 건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일을 할 수 있는 5일을 근무하면 주휴일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수산업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라든지 생리휴가라든지 출산휴가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 내용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나 연소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에 대한 규정도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렇게 적용제의 사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여기 위에서 얘기 드린 건데 요걸 정의해 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나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금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임금은 무조건 통화로 줘야 되고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되고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매월 1회 이상 나눠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직접 줘야 돼요. 미성년자 부모님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는데 그러니까 임금을 통화로 줘야지 우리 인삼밭이 삼을 재배하는 데라고 해서 야 내가 요번에 돈으로 안 주고 너 삼 가져가라 인삼 몇 개 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지 근로자 아닌 사람한테 주면 착취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부모님한테 주면 안 돼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임금은 직접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나쁜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려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주휴수당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노동 OK를 쳐보시면 노동 OK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가 네이버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주휴수당 계산기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정근로 시간이 얼마냐? 아까 제가 소정근로 시간 가르쳐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시간 적고 시급이 얼마냐를 치면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이 만약에 일주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휴수당을 다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자기가 적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급여를 줄 때도 꼭 주휴수당 계산기 이거 이용하셔서 주도록 하면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이거 여기도 보면 농촌에서 관련된 부분하고 단기 취업 비자도 있고 기술 지도 비자도 있고 그다음에 계절 근로 비자가 다 달리 있는데 이 비자를 받았든 간에 받지 않았든 간에 그래서 이게 불법 체류자든 간에 불법 체류자가 아니든 간에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외국인 전 세계 노동자는 동일하게 다 우리가 취급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보고 이 노동자들의 연대가 굉장히 강해서 그 노동자들이 워낙 학대받던 그런 시절들을 겪고 왔기 때문에 노동자 근로한 데에서는 정당한 임금을 주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동일하게 대접하면 된다. 그리고 설령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다 산재 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도 다 주셔야 된다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표준 근로계약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